열 처리 중에서 내용물의 팽창에 의해서 변형되고 혹은 뭐 건체 부위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 내외의 내압을 좀 낮게 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산소 농도를 낮춤으로써 내용물의 이제 화학적 변화를 감소시키고 관 내면의 부식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리산소량의 감소로써 호기성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데 있고요. 네 번째는 뚜껑과 밑바닥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변폐관의 검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용물의 향미 혹은 색깔, 영양가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있고요. 산화로 인한 퇴색, 지방산의 산화, 비타민 등 뭐 다른 영양가들의 변질, 파괴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데 있고요. 탈기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가열 탈기법이라 그래서 뜨거운 내용물을 관내에 넣고 곧 밀봉하거나 탈기 상자를 이용해서 탈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물을 가열 팽창한 후에 냉각하면 수축으로 인해서 진공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했다 갑자기 차게 하면은 얘가 수축하면서 안에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열 탈기법은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진공 탈기법은 육류 혹은 어류, 뭐 고형식품 같은 거 그런 통조림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요. 감압 조건 하에서 밀봉을 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 면적이 이제 적게 들고 증기가 절약되고 혹은 고농률로 대량 처리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량의 제품을 만들 때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액즙이 많거나 이제 용해된 기체가 많은 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이 이제 분출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증기 분사법이 있습니다. 헤드스페이스 중에 이제 헤드스페이스 하면은 여러분들 그 통조림 윗부분에 있는 공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헤드스페이스 공기 중에 공기를 수증기로 분사시켜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순간적으로 진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헬리콥터 막 날개가 돌면 그 밑에는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진공 상태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공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스페이스 방법은 이제 수증기를 세게 분사시킴으로 인해서 그 윗부분을 계속 분사하면은 아랫부분의 공기가 이제 진공 상태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진공을 만들어내는 탈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수증기 분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탈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열해서 만들어내는 방법. 가열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통조림을 뜨겁게 했다가 식히면서 수축하면서 탈기되는 방법이고요. 진공탈기법은 감압시키는 거죠. 전문적인 그 기계 설비에 따라서 감압을 아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기를 빼주는 거죠. 통조림 안에서 공기를 정말 직접 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공탈기법이고요. 헤드스페이스 방법은 수증기 분사법이라 그래서 이제 수증기 분사법은 위에 있는 그 공기 부분을 강한 수증기를 분사시킴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진공을 이용해서 탈기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제조 공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옆면을 건체하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덜 드렸었는데요. 밀봉하는 방법이죠. 이거를 건체라고 했죠. 밀봉 방법. 우리가 뚜껑하고 옆면을 정확하게 이런 방식에 따라서 1롤, 2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뚜껑 본체를 옆면과 이렇게 일체화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건체라고 했죠. 건체. 그렇죠. 그래서 뭐 일롤이 통상 상부와 뚜껑의 주변을 한
한 겹 말리게 하고 이롤이 이것을 일정한 모양으로 권체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권체라 그런다. 통조림 제조 공정에서 관에 내용물을 넣고 뚜껑 테두리를 밀봉하는 조작 활동을 우리가 권체라고 한다. 이렇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밀봉은 통조림의 용기가 충진된 다음에 이제 탈기가 끝난 상태에서 미생물이나 공기의 접촉을 방지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밀봉을 하게 되잖아요. 뚜껑을 눌러서 고정시키는 척과 회전하면서 뚜껑에 관을 밀착시키는 롤 및 깡통으로 올려주는 리프터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그래서 아까 제가 척과 롤, 리프터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다시 볼까요? 밀봉기의 주요 부분은 뚜껑을 위에서 눌러 고정시키는 척, 뚜껑을 위에서 눌러 고정시키는 척, 회전하면서 뚜껑과 관을 밀착시키는 롤, 그 다음에 깡통을 올려주는 리프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살균은 그렇습니다. 밀봉이 끝난 통조림은요, 내용물 중에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 살균을 실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조림의 살균은 고온 살균을 실시하죠. 내용물의 pH가 살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pH가 4.5 이하인 매실, 귤 같은 산성식품은 75도에서 10분 정도 처리해도 살균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알카리성 식품 같은 경우는 좀 고온으로 이제 단시간에 해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산도가 높으면 100도씨 이하에서 이제 저온 살균으로도 충분히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도가 높을수록 살균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통조림의 살균법은 용기 속 살균과 일반적으로 용기 밖 살균이 있는데요. 용기 속 살균은 식품을 통해 넣은 채 살균하는 방법이고요. 감 멸균기와 같이 이제 포화증기를 이용한 간접 가열이 일반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용기 밖 살균은 이에 반해서 이제 용기 밖 살균은 용기에 담기기 전에 식품만 먼저 살균 처리하고 나중에 위생 처리된 용기에 넣는 방법이죠. 따로따로 이제 살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대표적인 방법이 우유예요. 우유. 용기 밖 살균은 통조림 살균 시의 열 전달은 주로 이제 전도와 대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용기의 종류, 크기, 회전 속도, 내용물의 온도 등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대부분의 용기의 중심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통조림 안에는 냉점이 존재한다 그랬죠. 냉점 안에는 미생물들이 살기가 안전하다. 그래서 중심부에 위치하는 열 침투가 가장 낮은 냉점에 열이 전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체로 용기 직경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내용물에 따라서 열 전달 방식이 다르므로 냉점의 위치도 달라진다는 점 여러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조림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냉점이 다르고요. 그 통조림이 뚱뚱하냐 얇으냐에 따라서 또 그 냉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다르다. 통조림의 제조 공정에 관해서 특히 이제 검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검사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살균 검사를 어떻게 해야지 적당한지. 우리가 이제 통조림이 완성됐으면은 안에 있는 이제 검사 같은 것도 실시하잖아요. 제대로 밀봉이 됐는지, 제대로 살균이 됐는지, 시간이 갔을 때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지 혹은 부패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조림의 제조 공정에서 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냉각과 검사는. 그래서 이제 냉각, 아까 그 통조림 제조 과정의 전체적인 여기 설명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원료, 세정, 조리, 담기, 채우기, 탈기. 제가 아까 탈기 계속 설명해 드렸고요. 밀봉 설명해 드렸고, 살균, 냉각, 검사, 포장, 제품.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통조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요 중에 이제 냉각을 보자는 거예요. 냉각, 검사 요거를 보자는 거예요. 두 개를요. 아까 밀봉하고 살균은 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계속 볼까요? 여기 냉각하고 이제 검사를. 자,
살균 후에는 즉시 이제 냉각해야 되는데요. 살균한 다음에 고온에서 방치 시간이 길어지면은 과열 냉각의 내용물의 조직이 이제 좀 물렁물렁해진다는 얘기죠. 황화수소의 발생으로 통조림이 변색할 우려가 있고요. 호열성 세균이 발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을 좋아하는 세균이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통조림 검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조림을 50에서 55도씨에서 방치 시간이 길어지면요, 내열성 세균이 이제 드디어 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자가 발화해서요, 변폐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 방법은 냉각수가 들어있는 수조에 담갔다가 빼는 이런 수중 침지법이 있고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는 유수 냉각법 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대량 처리인 경우에는 보통 상부로부터 냉각수를 쭉 이제 통조림이 일렬로 서서 지나가면 찬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살포식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냉각 방법은요, 침지법, 그러니까 수중 침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시원하게 하는 유수 냉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포법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살포하는 냉각수 살포법.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냉각시키는 방법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조림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외관 검사는 눈으로 봤을 때 물봉이 뭐 불완전하냐, 제품이 팽창된 게 있느냐, 이래서 그냥 눈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타관 검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품을 이제 책상 위에 놓고 타건봉으로 제품의 뚜껑이나 밑바닥을 이렇게 두들겨 보는 거죠. 우리가 수박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들겨 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두들겨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 이제 타간봉으로 이제 두들긴다. 개관 검사는 뭐예요? 개관하니까 뭐예요? 좀 뭘 우리가 열어본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개관 검사는 직접 열어서 내용물을 외관, 색깔, 냄새, 맛, 액즙 상태, pH, 불순물의 유무 검사 같은 거를 해보는 거예요. 개관 검사만큼 정확한 게 있을까요? 없죠. 눈으로 직접 다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균 검사, 이제 가온 검사가 있어요. 적당 기간 동안 가온에서 물질의 유지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인데요. 가온 검사 하니까 요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통조림은 세균이 이제 발육하기에 알맞은 온도에서는 세균이 이제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온 검사는 그거예요. 통조림을 세균이 발육하기에 이제 알맞은 온도에 두어서 변폐를 유도하는 거죠. 변폐를 빨리 유도해서 검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가온 검사는요, 통조림을 열어서 검사하지는 않아요. 가온 검사는 그냥 통조림 캔 자체를 특정 온도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세균의 발육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용기가 팽창이 됐느냐. 근데 단지 이제 온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온도. 그게 가온. 온도를 높여주는 검사예요. 있는 통조림의 온도를 높여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게 만들어서 빨리 번식하게 해서 정말 번식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 대신 여러분들 뭐 끝까지 안 열어보는 건 아니에요. 가온 검사는요, 통조림을 이제 다 온도를 이제 30에서 37도 정온기라는 곳에 넣고요. 넣고 한 2, 3주 있다가, 액즙이 많은 것은 1, 2주 정도 넣고요. 그 즙이 적은 것은 한 2, 3주 정도 오랫동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산성식품인 경우에는 2, 3주 동안 이제 수시로 관찰하면서 팽창하느냐를 보는 거죠. 시킨 다음에 세밀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은요, 용기가 팽창하거나 뭐 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합격이겠죠. 그래서 양성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양성, 음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부풀었을 때 양성, 부풀지 않으면 음성, 이렇게 하는 거고요. 부푼 것들을 뜯어서 어떤 세균이 부풀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온 검사죠. 증식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세균 검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군인들 같은 경우에 세균이 들어간 통조림을 군인들이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때 군수용품 같은 경우에 세균 검사가 필수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균적으로 이제 용기를 열어서요, 직접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배지에 이제 옮긴 다음에 배지에 있는 세균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균이 있는가 하고 검사하는 겁니다. 화학적 검사는 여러분들 뭐예요? 화학적 검사는 뭐 연구용으로 특수한 경우나 뭐 연구용 같은데 실시를 하는 거죠. pH가 어떤 건지, 내용물과 반응 생성물은 또 어떤 건지 검사하는 겁니다. 중금속이 나왔는지, 뭐 첨가물은 어떤 건지 이렇게 검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물리적 검사는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거고요. 내용물의 상태 같은 거를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요거는 물리적 검사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외관에 의한 변폐를 한번 보실게요. 외관에 의한 변폐. 통조림의 외관 변폐 그랬는데, 통조림이 외관상 어떻게 변했느냐, 뭐 화학 용기, 내용물과 용기 사이에 화학 반응이 있느냐, 제조 시에 뭐 잘못된 구멍 같은 처리가 있느냐, 이음새 부분이 뭐 열렸느냐, 그다음에 부적당한 저장 조건에 등에 의해서 통조림의 변폐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통조림을 꼭 뭐 정확한 온도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막 평상시에 상온에서 갖고 다니다 먹으니까. 그렇죠? 외관에 의한 변폐를 봤을 때 플리퍼라는 거는요, 조금 부푼 거예요. 스프링거는 많이 부푼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플리퍼는 내압이 없고 거의 정상과 겉보기는 같은데 한쪽 면이 약간 부풀어 있는 경우, 탈기 부족이 원인일 수가 있고요. 탈기 부족이라는 거는 이제 통조림 안에서 공기를 덜 빼냈다는 거죠. 공기가 들어있으면 어때요?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굉장히 쉽죠. 밀봉 후 살균까지 장시간 방치 등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죠. 너무 살균을 늦게 했다거나, 그렇죠. 밀봉을 또 늦게 했다거나 그러면은 플리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스프링거는 플리퍼보다는 더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외관상으로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기 부족이나 탈기 부족에 따른 미생물 혹은 뭐 수소 발생 등으로 발생하기도 해요. 한쪽 면이 좀 튀어나온 거죠. 저는 예전에 요런 걸 봐서 맥주캔 같은 경우에 플리퍼라고 하기도 뭐 하고 요런 걸 좀 본 것 같아요. 캔인데 좀 부풀어 오른 캔. 팽창은요, 양면이 팽창된 관을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눌렀을 때 조금 들어가면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소가스의 발생에 의한 팽창과 달리 미생물에 의한 가스 발생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팽창이라고 하죠. 뚱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캔 같은 게 뚱뚱하면 이제 팽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돌출형관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살균 공정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관의 내압이 외압보다 커져서 관의 탄성한계를 넘어설 때 생기는 변형관. 그러니까 겉보기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럼 돌출형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커는 말 그대로 새는 거죠. 미세한 구멍이 발생해서 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관면 부식은 이제 조금 긁힌 부분, 그런 캔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캔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공기와 산화돼서 금방 이렇게 녹이 쓰는 캔을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외관면 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쪽은 괜찮으니까 뭐 먹는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상에 의한 변폐가 어떤 건지 통조림의 변폐와 관련지어서 이어서 설명해 올릴게요. 통조림의 성상에 의한 변폐의 의미는 그랬는데요. 식품이 변질돼서 원래의 형태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맛, 냄새 등이 변하는 현상을 그냥 단순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상에 의한 변폐예요. 성상에 의한 변폐. 다시 한번. 성상에 의한 변폐의 의미는 하고 제가 여기 물음을 드렸는데 퀴즈예요. 요거는 식품이 변질돼서 원래의 형태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냄새 이런 것들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성상에 의한 변폐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산패라든가 부패, 곰팡이 발생 등이 그런 성상에 의한 변폐라고 할 수 있겠죠. 식품의 저장 과정 중에서 공기 제일 영향이 많죠. 빛, 열, 세균, 효소 이런 것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일례로 바실러스 속 세균 같은 경우에 호열성 세균은요, 높은 온도에서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이제 호열성 세균이라 그랬는데 이 호열성 세균은요, 만약에 발생이 되면 외관상으로는 이 평면 산패는 외관상으로는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열어본 다음에 pH 측정이나 세균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평면 산패는 아무튼 분간해내기 어렵다. 살균 부족이나 호열성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흑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용물 중에 있던 단백질 성분이요, SH기 그랬는데 이거는 설프 히드릴기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설프라고 하면 유황이잖아요. 그래서 황하고 수소가 결합한 작용기를 우리가 설프 히드릴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SH기가 환원되면서, 요 SH기가 환원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해서 용기에서 용출한 금속이나 내용물 중에 금속 성분하고 결합해서 황화철이 생성돼서 일어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동원 마일드 참치 안에서 발생한 요 사건을 들 수 있어요. 여기 까맣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에 요 까만 부분 있죠. 요게 바로 이제 흑변이에요. 흑변 현상이에요. 먹었을 때 몸에 아주 큰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좋지는 않죠. 흑변 현상에 일어난 물질을 같이 먹는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석 이상의 용출이 있어요. 오렌지, 토마토 주스의 경우 내용물이 함유하고 있는 질산이온에 의해서 용출이 촉진이 되거든요. 그 이 캔 안에 있는 주석이 조금 빠져나올 수 있고, 녹아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예. 곰팡이 발생에 의해서 이제 변폐를 할 수 있는 거죠. 살균 온도가 불충분하거나 과즙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통조림 캔에 유해 물질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랬는데요. 거의 적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여기 써놓긴 했는데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해 물질은 우리가 걱정할 정도가 전혀 아니다. 그럴 만큼은 아니다. 여러분, 그 주석이 이상 용출 그랬는데 여기요, 요 부분 주석은요 독성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량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제 권태감이나 구토 증세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데, 통조림을 열었을 때 산소 공급이 많이 되면 용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캔 따가지고, 참치캔 따가지고 그냥 참치캔에다 놓고 냉장고에 넣고 또 드시면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참치캔을 딴 다음에는 유리라든가 이런 사기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에 쏟아 넣어서 이 캔을 일단 공기와 접촉시켰으면은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냥 놔도 저는 가끔 이제 놓고 먹는데 앞으로는 주의하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조림과 병조림은 대략적으로 이제 학습을 했고요. 통조림하고 병조림과 유사한 식품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토르트 식품인데요. 냉동식품에서 냉동 코너에도 많고 일반 코너에도 많죠. 보통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은 고압살균이 견딜 수 있는 내열 내압성 플라스틱 필름 주머니 혹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박을 겹으로 한 주머니로 식품을 포장한 멸균한 식품을 우리가 의미하잖아요. 어른들 시골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저도 하나 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TV 광고 보다가
그 내장탕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장탕 그거 뭐 39,900원에 6개 주는 거 그거 샀습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 레토르트 식품 시골곰탕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시골곰탕 같은 거인데요.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어서 좋은 장점들이 있죠. 뭐 통조림, 병조림과 같이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굉장한 좋은 점이 있고요. 부피가 또 작아요. 또 우리가 마음대로 뭐 가방에 찔러 넣을 수도 있고 터지지만 않으면 여기저기 막 찔러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울 뿐 아니고 개봉이 또 우리가 찢는 타입이라 굉장히 쉽잖아요. 고온으로 살균하기 때문에 식품 보존제라든가 살균제를 첨가하지 않고 상온에서 유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냉장이라든가 냉동식품보다 유통 비용이 싸죠. 왜냐하면 냉장, 냉동 비용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장시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레토르트 식품은 각광받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만드는 방법은 일단 충진, 식품을 봉지에 넣게 되고요. 탈기시키는 방법은 캔이랑 뭐 병조림이랑 캔이랑 똑같아요. 통조림이랑 밀봉하게 되고 가압살균하게 되는데 이제 요런 식품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약한 점, 단점이 그거잖아요. 밀봉할 때 접착 불량이 나와서 세균에 이제 노출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보통 폴리에스테르 필름, 알루미늄 포일이라든가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2중, 3중으로 겹친 주머니 혹은 접시에 식품을 넣은 게 이제 요 식품인데요. 가마솥에서 보통 110도에서 120도 정도 이게 삶은다 그래요. 그래서 2-30분간 증기로 이제 살균을 한다 그래요. 삶는 게 아니라 참. 2-30분간 살균을 하고요. 130도나 140도 정도에서 한 4분 정도? 4분에서 한 10분 정도 고온으로 살균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통조림하고 병조림과 같은 저장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레토르트 식품은 일반 식품뿐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병원 급식이라든가 도시락, 군용식품 뭐 굉장히 많죠. 짜장, 카레, 스파게티, 뭐 중류 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요. 포장한 채로 가열할 수 있다는 아주 즉석식품의 만의 특별한 장점들이 있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고 포장한 대로 가열할 수 있다. 그렇죠. 표면적이 넓어서 열 전달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데워지는 거죠. 그렇죠. 뜨거운 물에다 넣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자레인지가 없을 때는 뜨거운 물에다가 그 포장재까지 담갔다가 빼서 나오게 해서 먹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농식품의 저장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농식품의 저장 원리. 삼투압 원리 및 염장 방법인데요. 삼투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묽은 용액하고 진한 용액하고 두 개를 놓고 그 중간에다가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농도가 더 진한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이때 발생하는 움직일 때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압력의 크기를 삼투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저장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소금 같은 경우 식품의 이제 기본 맛을 내는 물질인데 보존성을 높이는 것으로 전통적인 식품에서도 뭐 장류라든가 수산식품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세균이 상온 상태에서 대략 소금 2%에서 억제되기 시작해서 10%가 되면 상당량이 억제되잖아요. 효모 같은 경우는 15% 이상, 곰팡이는 20% 이상이 되면 소금에서 완전히 억제가 되죠. 염장의 이유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이용하는 저장 방법에는 염장법이 있는데요. 염장법 안에도 염수법하고 계량